주식이라는 게 이익이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를 올릴 때가 있고 EPS를 올린다고 그래요. 그걸 주당 네. 이익을. 어떤 경우에는 멀티플을 조정한다고 그래요. 그냥 네. 배수를 올려줘요. 네. EPS가 안 올라갈 때 그냥 멀티플을 올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네.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내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려면 현재가보다 높아야지 매수 의견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여기 이 말을까지 와버렸는데 네. 그 EPS가 안 올라왔는데 멀티플을 전환하는 순간이 약간 거품의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네. 직업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어떤 기업이 어느 주가 이상 왔는데 EPS가 안 올라오면 네. TP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네. TP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목표 주가 올리는 게 있고 그런 건 뭐냐면 멀티플 사냥을 해요. 네. 특히 주가가 빠르게 실적이 바탕 안 되고 올라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목표가 올렸다는 내용을 잘 한 문장만 보시면 돼요. EPS 올렸냐, PER 올렸냐. 급격하게 EPS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게 또 싼 기업으로 바뀐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걸 찾는 거죠. 어. 제가 원하는 거는 그때 EPS가 돌아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네. 많이 팔아야 돼요. 네. 많이 팔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어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비슷한 기업의 증거가 뭐였죠?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하이티실로라는 회사가 네. 우리 탑픽이었으니까 뭐 지금 상관없으니까 네. 네. 처음에 어디 가도 다 테슬라 먹었잖아요. 그렇죠. 진로 이즈 100이라고 네. 왜 뭐 괜히 순하다 그러니까 순한 줄 알고 먹는 거지 네. 뭐 그런 얘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시장의 잡음에 너무 몰두하시면 네. 이런 것을 고민할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했던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이 기술을 가져가는 이유를 계속 정리하고 또 이런 건 좋아지고 하던 사람은 뭐 그게 변화가 안 생기면 편하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네. 매일매일 어제 나스닥은 얼마에 끝났고 원하는 얼마고 이걸 매일매일 그걸 보고 있으면 네. 아무리 평상심을 유지하고 싶어도 주식을 못 버티게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접근하던 사람들은 주식이 빠지게 되면 그 기업이 좋아 보이는데 아무리 기업이 좋아 보여도 이러한 난 매크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만 너무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 주식을 못 사게 된다는 거죠. 이익의 실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이게 좋아질 거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그 기대값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채권 시장은 대차대표를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돈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를 따지는 작업을 하는 거라면 현재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주식시장은 미래의 기대값을 거래하는 거예요. 지난 3월에는 제가 3월 24일 왜 사과나무를 냈었냐면 네. 어차피 가을쯤 되면 3분기 낮을 거라는 기대값을 베팅한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냐면 여름에는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여름쯤이면.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미래를 얼마나 모른다는 게 뭐 뜨거워지면 바이러스는 소멸한다고 네. 했었으니까 약해진다고. 제가 봤을 때 모른다는 거니까 항상 네. 미래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랬지만 그래서 기대값이 뒤에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좀 있으면 7월이에요. 7, 8, 9월에 과연 그렇게 될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기대값이 뭐 많이 낮아져 있지만 또 어떤 건 되게 높아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값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값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기대값에 대해서 많이들 네. 추론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시장을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고 뭐고 이 기대보다 잘 나오면 좋은 건데 안 나오면 별로고. 네. 이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실적 시즌에부터 애널리스트들이 매일 앉아서 기대값 조정을 안 하잖아요. 네. 실적이 나면 그때 고쳐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그 7월에 시작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 기대값이 조정되고 거기서 이제 또 뭔가 기대값이라는 게 1분기 실적은 2분기 나올 때 좀 확인되는 거고요. 네. 2분기 실적은 3분기 나올 때 확인되는데 그러겠죠. 동시에 진행되는 게 그다음부터 한 1년 정도의 수치를 고쳐요. 애널리스트들이. 굳이 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뭐 자료를 사라고 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의 추정치가 모여서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저희가 선생님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 기대값이 알고 싶어서.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뭔가 가을이 되면 다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에 한번 올 거 같냐 물어보면 올 것 같아요. 뭐
지난 것처럼 급격한 하락은 아니지만 네. 지수는 별로 안 빠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 네. 아까 말했던 그런 주요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네. 약간 슈팅한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해 놓으셨다가 네. 아마 골라 놓으시면 그때 뭐 전 세계가 무슨 뭐가 있을까 봐 이런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정말 바쁘게 지내야 되는 그때는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내가 사고 싶은 기업들의 네. 그 값을 조정해 보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능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리서치 베이스 투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는 하우스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은 관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뭔가 기업별로 좀 그걸 보고 싶다는 그 체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7월 한 중반 지나고 나면 그래 그냥 한 번 더 해볼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접근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뭐 어차피 시장은 밸류에이션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보통 그럴 때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뭔가 한국 시장의 어떤 자산 재배분이 변했어.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올 거야. 뭐 이런 거가 이제 나와요. 네. 그리고 연준이 어떤 연준에 맞서지 마라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럴 때.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리 정책을 이렇게 해도 돈이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좋은 기업이 뭐냐. 내가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 다 좋은 주가에 산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좋은 주식은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의 교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잠깐만요. 뭐라고요? 좋은 주식은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좋은 기업을 일단 골라놓고 네, 좋은 기업을 아까 돈 벌고 매출 넣는 기업이라 그랬고 그렇죠. 좋은 가격이라고요. 그다음에 좋은 가격은 쌀 때 사는 건데 쌀 때. 항상 살 수는 없잖아요. 저번 같은 기회가 자주 오나요? 아. 하지만 흥미롭게도 한 2년마다 한 번씩 그런 기회가 오는 거야 최소한. 그럴 때 되면 막상 따뜻한 돈들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좀 올라갔다 좀 한번 출렁일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난 뭘 사야지를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네.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기업들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싶은 뭐 각자 취미가 있잖아요. 네. 뭐 우표를 수집할 수도 있고 뭐 CD를 수집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할인 기간에 가서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걸 알고 있어야 가서 싸게 사지.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모르고 그날 가서 우르르 갔다 왔다 우왕좌왕하면 사지도 못한다. 저 아무거나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업이나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하는 거고 특히 만약 이런 거는 적절치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싼 기업은 뭐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래된 어떤 뭐 전자제품이 있어요. 네. 보물이에요. 그건. 안 사죠. 그게 자산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 4년간 가치주라는 개념의 포트폴리오를 추구하셨던 분들은 다 별로예요. 옛날에는 잘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처음 들어와서 저퍼혁명이라는 것도 있었고 저PBR 혁명도 있었고 2000년대에 어떤 소비재 열풍도 있었고 롯데부터 다 쌌을 때 그래서 싼 주식을 사면 됐었는데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2008년 그때부터 서서히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 우리나라 보면 시총 비중을 보면 그냥 삼성전자를 비롯한 IT만 계속 올라오고 네. 어쩌면 저 밑에서 헬스케어가 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미디어 같은 것도 또 커뮤니케이션이 돌고 있고 계속 내려오는 건 봤더니 뭐 시크릿칼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포스코 같은 회사도 계속 내려오고 뭐 한전 뭐 근데 사람들이 이제 PBR 몇 배 이하는 싸다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제를 제가 바꾼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싸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싸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싸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임, 좀 운율만 있을 뿐인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지업종이라는 회사에 되게 기업이 많았어요. 제지업종. 네네네. 네. 없어졌잖아요. 거의 몇 개가 안 남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뭐 해운업종도 옛날에 한진해운, 현대장수 얼마나 큰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위야무야 됐고. 그러니까 지난 금융위기 직전의 시장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글로벌 불균형으로서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니까 우리는 중국이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산업이 되게 좋아졌던 거예요. 우리 전방 산업 자체가 중국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뭐 배를 만들거나
뭐 물건을 날려가지고 미국 생각해야 돼.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도 소비를 직접 하려고 그러고 네. 중국도 소비를 하려고 그러고 네. 중국이 경제가 켜졌으니까 네.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기업들을 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제가 커지는 단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은 기업만 커져가지고 고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야 되는 상황이 네, 왔는데 네. 소비가 늘려야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은 중국의 물건을 팔고 싶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서로 균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금융위기 이전과 이유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어디서 부닥치는 거냐면 뭐 G2 전쟁 뭐 이런 거 하지만 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관한 전쟁이에요. 네.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면 페이스북을 못 봐요. 느리잖아. 네? 네. 왜 중국이 그렇게 하겠어요? 유튜브는 아예 막아놨고. 뭐 보안 때문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물건 유형제의 경제였다면 유형제라는 거는 노동과 자본을 써가지고 생산하는 어떤 거였죠. 네. 근데 노동 자본 외에도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이 생긴 거죠. 바로 오늘 이런 채널에 제가 왔지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고 인텐저블 그 무현재라는 거죠. 뭐 우리가 동영상 같은 것들도 과거처럼 이거는 소모가 안 되잖아요. 무한정으로 반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 소모도 안 되고 이거를 뭐 한 단위 더 생산을 해도 내가 투입되는 비용이 없는 거죠. 이게 뭐 10,000개 팔리나 1,000개 팔리나. 그게 이제 결국 정확히 보시는데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수학 체감이 아니라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용되는 경제가 사회 전반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돈도 잘 안 도는 거고 물가는 좀 저물가가 유지되고 있고 새로운 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한 부들이 누군가에게 뺏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백화점이 하던 것들 뺏어오는 그 네. 플랫폼 업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산업의 변화에서 커지는 곳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싸다 비싸다의 개념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PBR이 싸니까 싸다. 이거는 지난 3년간 계속 안 먹힌 전략이에요. 지금부터 싸다 비싸다의 개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싸다 비싸다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에 비해서 아마존이 저렇게 좋아졌잖아요. 네. 아마존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비슷해요. 아마존 하나가. 그렇죠. 네. 그러면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말이 안 돼 버블이 하겠지만 아마존이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광고 사업을 하던 회사들 플랫폼 기업들이 구독료를 받는데 구독료를 다 내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애플이나 삼성전자 스마트폰 똑같이 파는데 애플은 왜 이렇게 밸류를 받고 삼성전자 못 받냐? 애플 앱 생태계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생태계가 없죠. 없죠. 네. 그 생태계가 갇힌 거예요. 그게 자본인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 산업도 옛날처럼 딱 보시기에도 뭐 그런 기업이 취업할 기업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생태계에 결합되어 있는 여러 산업들을 찾는다 보면 그게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내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가치가 얼마인데 카카오는 상대적 가치가 어떨까? 그리고 저희는 NHN도 때 커버했지만 그래 그 안에서의 가치를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이 더 보이죠. 근데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높은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그 표현인데 네. 자꾸 아직 자라지도 않은 나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숲을 바라보면 큰 나무들만 보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산업이 옛날 화학 회사 하면은 뭐 많았잖아요. 근데 LG 화학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배터리라는 소위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커질 산업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변화를 좀 기대하는데 생각보다 뭐 방송국 같은 데들도 그 여러 컨텐츠 만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격앙된 경쟁 속에 들어갔죠. 네. 유튜브 생태계한테 부닥치고 뭐 이런 쪽에서 살아가는 기업이 나온다면 그 기업도 가치가 생길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싸다는 개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싸다 PBR 0.3배 이하고 뭐 그런 조건으로 검색해가지고 찾는 기업이 아니라 네. 좋아지는 굿 인더스트리에서 배드 펌이라도 좀 네. 나쁜 기업이라도 네. 그 산업 내에서 싼 기업을 찾는 게 맞다는 거가 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안 좋아지니까 뭐 빠지는 거 곧벗을 산다거나 네. 올라 이런 건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곧벗을. 그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시장이라는 거는 미스터 마켓은 보통 조울증 환자라까지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네.
조우초 환자처럼 움직이니까. 도대체 시장에 대해서 사후 해석은 가능하지만 네. 사전적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기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는 네. 기업은 그래도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기업은 좋은 기업을 찾아놓으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땐 덜 빠지고 네. 시장이 회복될 땐 더 오르겠죠. 네. 어쩔 때는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일 때도 있는 거고. 근데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수급으로 해석해서 뭐 세력주 이런 걸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이제 숲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어떤 나무들이 생겨서 이렇게 숲을 이루는 경향이 높아요. 어떤 산업이 커지면 이게 하나의 나무로 끝나는 걸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숲이 형성돼가는 답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수명이 늘고 여러 가지 질병 질환이 늘어나 보니까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는 계속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은 이렇게 해요. 복잡하니까 삼성바이오로스 하나 사놓고 버티는 거예요. 뭐 어렵게 안 하려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도 좋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매출,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곳에서도 너무 세력 위주로 보시지 말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또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네이버, 카카오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또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말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또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건데 저희가 커버하는 것은 중소형제는 다나와라는 회사도 있고, 다 나와. 그렇죠. NH라는 회사도 있고, NHN. NHN 같은 경우도 페이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페이코 가치가 이번에 우리가 밸류를 받을 텐데 이게 얼마에 받을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또 페이코 가치가 좀 높게 받아주면 이제 카카오페이 가치도 올라올 것이고 네이버 페이 가치도 올라오겠죠.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오늘 저희가 TP를 올렸는데 며칠 전부터 좀 봤던 이유가 웹툰 가치가 올라오는 거죠. 일반 투자들이 또 접근하기 좋은 IT 하드웨어들이 한국이 강국이니까 네. 뭐 삼성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뭐 이런 건 다 대표적으로 나온 종목들인데 네. 결국 아까 말했던 그 무형제 생태계가 계속 조성되면 글로벌 체인에서 한국은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런 IT 인프라에 관한 것일 것이고 아마 글로벌 파트너들이 한국의 여러 강소기업들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뻔한 얘기예요. 자꾸 국산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소재 국산화. 그러면 소재 국산화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온갖 것이 다 있을 거예요. 옛날에 소재는 뭐였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철근 같은 소재 기업이 좋았죠. 네. 뭐 철근을 사다가 해야 되니까 뭐 석탄을 가져와야 되고 뭐 그러면 BDI가 올라오니까 대한해운이 좋아지고 이게 바로 2000년대의 스토리였다면 네. 지금은 뭐죠? 뭔가 수소차를 만들어야 되면 탄소섬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어떤 기업이 또 있을 거고 뭐 그런 정부에서는 일본 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또레이가 다 갖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까?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일본과 경쟁하면서 여러 가지 소재를 했던 거고 미국의 아까 말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경쟁의 핵심은 기술 경쟁이란 말이에요. G2의 경쟁은 지금 무형제 영토 싸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국은 누군가에게 밸류체인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우리를 많이 파트너 삼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좀 뒤져봐야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 저는 최근에 중소형 주제가 빠진 것 중에 또 매력적인 지수는 좀 흔들릴 것 같은데 또 미리 빠져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뭐 같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했는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얘기를 했죠. 뭐 변동성이 심할수록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 성장이다. 했던 말 다 들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보시고 또 저희들 자료 같은 거 많이 나가니까 저희 자료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